시장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세게 보고 막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고요. 지수 전망을 할 때 PER이라는 멀티플과 EPS라는 이익이 미국처럼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PER과 EPS가 어찌 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3,500 정도를 어쩌면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분간 있는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쪽 이슈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거죠. 파월 이거 갈아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게 되면 미국채를 안 사줍니다. 투자들이 안 사줘요. 지금 미국채를 수요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던가 네. 이게 아니면은 수요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실 요즘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또 뭐 경신하고 거기에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하고 하면서 예전에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그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겁먹고 있었던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 AI 버블이 껴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사실 최근 한 2년쯤 됐을까요? 미국의 나스닥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글로벌하게 미국으로 투자가 집중된 게 이 흐름이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증시에서도 이 AI가 더 가느냐 무너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네. 반도체 업에도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4조 달러 넘어갔다 이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보고서가 외사에서는 몇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 네. 버블은 아니다. 야. 그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일단 그냥 뭐 4조 달러 뭐 됐다. 엔비디아가 4조 달러가 됐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다 이것이 이끌고 있다 해서 이게 정말로 버블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버블론에 대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식시장이 과열됐냐, 과열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쉽게 투자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버핏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버핏 지표는 워렌 버핏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간단해요. 네. 분모와 분자의 비율인데 분모에는 미국의 명목 GDP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어떤 주식시장이라고 친다면 특히 미국이라고 친다면 뭐 S&P 500의 시가총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IT 버블이 있을 때가 2000년도라고 놓고 볼게요. 그때는 버핏 지표가 그러니까 명목 GDP 분의 이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 비율이 한 122% 정도가 됐습니다. 명목 GDP보다 높았던 거예요. 네. 버핏 지표를 따지게 되면 한 115%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과열됐다. 그리고 150% 이상 가게 되면 버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딱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명목 GDP가 대략적으로 한 2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수치는 한 170%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이건 버블이잖아. 버블이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하나의 통계적인 오류가 있지 않은가라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2000년대와 2025년의 지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분자를 구성하는 미국의 S&P 500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이거는 미국 한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버블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나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가 과연 미국 내 그러니까 GDP라는 개념이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네요. 미국 내에 있는 생산으로만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분모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는 버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버블이 있을 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갖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사용을 했었던 국가들은 미국과 일부 선진국에 불과해요. 당시 우리나라만 돌려놓고 보게 되더라도 저도 뭐 486 컴퓨터, 뭐 편리한, 예. 뭐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뜨드득 하는 거, 막 윈도우 X. 저도 파란 화면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 거였거든요. 네. 뭐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중국만 보더라도 그런 거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해서 AI까지 기술 발전이 있는데 과연 분모를 미국에 한정을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각 기업들도 미국에서 매출을 얻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조금 과도한 좀 오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 국가의 경제와 기업의 시가총액 비교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그냥 S&P 500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나스닥은 그 전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향후 10개월 동안의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S&P 500을 보게 되면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갈 때 가장 높을 때가 29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높아요. 한국이 이제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떠냐? 정말로 지금도 29배냐? 아니거든요. 지금은 24배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29배에 가장 근접했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 2020년도예요. 돌이켜보시면은 그때는 돈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풀게 되면서 그때 버블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버블이 깨졌던 부분, 뭐 2008년, 9년인데요. 그때는 S&P 500 같은 경우에 PER이 11배, 11.6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등락이 큰데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한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업의 이익과 주가의 이 비율 자체가 지금은 IT 버블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29배, 현재는 한 24배 정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고 수치상으로는 S&P 500이 뭐 6,200을 가고 나스닥이 뭐 2700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턱끝까지 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2년에 S&P 500의 저점이 한 3,400대예요. 근데 지금 3년도 안 돼서 지금 6,200대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주가는 거의 2배가 올랐는데 버블이 아니라면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 2년 정도는 이 속도대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에서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국 아니고 유럽인데 ASML이라고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해갖고 EUV 그걸 파는 곳인데 거기가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요.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안정적이었고. 그런데 장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거는 TSMC의 실적이었는데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30% 정도 높였고 30%를 높였어요. 네, 이전보다 높였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로 AI 쪽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산업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 쪽으로 다시 수출을 재개하게 됐고요. TSMC도 마찬가지로 높여 잡았고 그리고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고민해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산업 성장의 끝인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아까 앞쪽에 듣다 보니까 크립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도입을 하려는 그런 이슈들, 기술들 고민하게 되면 아직까지 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증시와
예, 이제 미국 증시의 상관 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가 3,200 안팎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몇십 퍼센트 올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국내 주식을 훨씬 더 이제 심도 있게 보는 위치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내는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세게 보고 막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고요. 일단 그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이 분명히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200이긴 한데요. 저도 전망을 원래 낮게 봤다가 막 빠르게 수정해가지고 3,55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연내. 네, 연내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 과거 다르게 결국에 그동안에 주가 상승을 막아왔던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들이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레벨을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팀장님 자료도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첫 페이지 보면 코스피 밴드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벌써 지금 3,100 후반대 3,200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 보니까 제시해주신 밴드가 2,900에서 3,550이면 그렇게 또 많이 안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3,550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이게 좀 더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제가 땡겨낸 수치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 3,550 가면은 되게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실 때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도 네. 안 날 정도예요라고 네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6월 한 달 동안에 거의 13.5%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올랐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지수로 보게 되면 글로벌 1등이고요. 35% 가까이 올랐어요. 35%요? 예, 3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궤적도 같이 그렸는데 7월 달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있네요. 네, 오늘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수정할 때 그러니까 6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정하면서 이제 그린 건데 여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는 7, 8월에 미국의 관세 이슈와 그리고 미국채 수요 부진에 대한 리스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와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일단 여기 뭐 글들도 있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요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정도의 10개월 포워드 PER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PER 10배가 지금 딱 3,000포인트인 상황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손이 보이나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를 주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에서 더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가정은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배당 정책,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EPS가 300인데 309포인트로 제가 3% 정도를 올렸어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11.5배를 왜 설정을 했는가? 네. 이거는 사실 전략가들마다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 고든 성장 모형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 모형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뭐 분모와 분자의 비율인데요. 그 분자에 배당이 들어갑니다. 예, 배당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배당 성향 35%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지금 당장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세법 개정을 하고 상법을 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더라도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의결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제 서명하고 공포가 되더라도 즉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년 정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유예 기간을 놓은 다음에 대개 한 2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35%를 지금이 아니라 2개년 뒤에 놓고 그거를 이제 할인해서 땡겨오게 되면 이제 11.5배 정도가 적정 가치로 제 모델에선 나와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한국이 막 올라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 리스크가 너무 크고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수출주들이 실적이 잘 안 나와요. 내수주는 잘 나오는데 사이즈가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3%를 올렸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은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냐, 3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다 소급 적용해갖고 바로 때려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앞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1년 안에 소각한다라는 가정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됐을 때 기준점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 기준점은 삼성전자를 저는 좀 봤어요. 네. 왜냐하면 아마 배당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24년 11월인가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발행 주식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분모를 없애서 EPS를 높여줍니다. 근데 그때 10조 원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50조 원 정도를 비교하게 되면 3% 정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삼성그룹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네. 10년간 묵혀놨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네, 그렇죠. 저도 여기 아까 오는데 이 건물 전광판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보로 빡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인 배당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특성은 원래 이렇습니다. 지수 전망을 할 때 PER이라는 멀티플과 EPS라는 이익이 미국처럼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항상 EPS가 빠질 때는 PER이 오르고 PER이 빠질 때는 EPS가 받쳐주고 이건데 지금은 PER과 EPS가 어찌 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3,500 정도를 어쩌면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종합해서 보면 배당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당의 상향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EPS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사실 기업의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인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사실상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성장하는 오랜만에 좋은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좋게 전망을 하는데요. 잠깐 뭐 7월 달에 이렇게 관세나 이런 노이즈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분간 있는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 이슈인데요.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이슈라서 제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요. 올해는 원래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6월 FOMC 점도표에 나왔죠. 근데 물가가 이번 주에 나온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약간 의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낮춰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파월 이거 갈아치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예, 원래 그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시에 로버트 루빈이라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있는데 그 로버트 루빈은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이고 지금 베센트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인데 로버트 루빈의 루빈 룰이라고 해갖고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일정의 관행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땡겨옵니다. 그 미국의 연준의 건물이 있어요. 에클스 빌딩이라고 하는데 왜 에클스 빌딩이냐면은 그 연준 의장 중에 에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무부하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건물이 193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다 깨부시고 만드는 게 좋은데 비용이 적은데
이게 또 100년 정도 됐고 건물이 멋있어요. 하얀색에. 그래갖고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3조 달러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예, 3조 달러가 넘게. 건물 보수를 하는데요? 네. 네? 네. 아니 숫자 단위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3,000조 원이요? 3조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미국 3조 원도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데. 예, 예. 3조 원도 네, 네, 네. 엄청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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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3조 예. 원도 엄청납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건물 고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 부동산 업자니까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설비라든지 또 거기에 성면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클을 걸어가지고 정책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요.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불확실하게 되면 미국채를 안 사줍니다. 아, 네, 투자들이 안 사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확대를 해야 되고 뭐 풀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이자 비용을 어쨌든 낮춰야 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채를 수요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던가 네. 그게 아니면은 수요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그림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6월 달에 미국채 응찰률인데요. 응찰률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1,000억 달러를 찍었어요. 이걸 이제 팔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를 사고 싶은 금액이 3,000억이 들어오게 되면 응찰률이 3배가 나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응찰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회색 막대가 6월의 국채 입찰률인데 2.3에서 6 요런 사이예요. 근데 파란색 점인 과거 6개월의 응찰률 평균보다 낮아요. 이 뜻은 해외나 이런 쪽에서 미국채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증권회사도요, IPO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상장시킬 때 이게 인기가 없으면 실권주라고 해갖고 회사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이게 손실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가 강하지 않으면 금리가 위쪽으로 뜁니다. 그럼 네. 성장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미국 대형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요. 아, 말이 어렵죠. SLR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겁니다. 이거 한국은행에 적용시키는 뭐 보통주 자본 비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국 은행이 자기네 총 자산 중에서 얼마만큼 이런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비율이에요. 근데 그 비율 안에서 미국채를 막 사더라도 5%를 꼭 지켜야 됩니다. 총 레버리지 익스포저 안에서 이제 중요한 자본의 비율이 5%예요. 근데 미국채가 그 분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채를 사면 살수록 그 비율은 자연히 낮아집니다. 아, 분자가 멈춰 있더라도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낮아져요. 근데 이게 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6월 FMC에서 이 비율을 좀 낮추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3.5와 4.5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검토하는 스터디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에서 7, 8 넘기게 되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8월부터는 사줄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1일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그 유예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되게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젠 공격 카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가 원래 아우와 형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이 하면 일본이 웬만하면 다 들어줬는데 지금은 그 이시바 총리가 뭐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막 세게 얘기해. 우리를 무시한다 맞아요. 이러면서 예. 막 이상하시네. 갑자기. 예, 이상하다. 왜 저러지?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운데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했고요. 네. 미국채 보유입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미국채를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채를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잘 안 사줍니다. 중국은 계속 팔았고요. 네. 유럽만 좀 사주고 있는 단계고요. 일본이라는 미국채 시장에서의 큰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그냥 미국이 싫어가지고 안 샀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국적에 관계없이 자기 이득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 뭐 보험회사 이런 데들이 국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들이 큰 손이에요. 근데 일본의 상황이, 일본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일본 제로금리 국가였는데 금리를 막 올렸어요. 기준금리가 0.5%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시장금리가 뭐 1.5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이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굳이 환에 노출이 되면서 해외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도 1.5%로 주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마침 미국하고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의 시장 금리가 4.5로 높긴 해요. 그런데 해지 비용이 1년 안에 한 4%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의 시장 금리가 더 좋아진 거예요. 여기 2021년 이럴 때 일본이 이렇게 국채 금리를 좀 사고 있을 때 보게 되면 일본의 시장 금리가 검정색인데요. 미국의 실효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채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일본도 더 이상 이제 사주지 않는 단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한테 압박을 하고 일본은 더 내놔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둘이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야, 예. 네, 그러면은 좀 사줘라. 네, 좀 예. 사줘라, 좀 사줄게, 네. 형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미국 대형은행의 수요, 일본의 수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서 7, 8월에 있었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환율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39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잖아요. 원달러 네. 환율이요. 이게 이제 모처럼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들어왔는데 이거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 또 약간 주춤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저희도 회사에 FX를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뷰를 보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그래도 좀 강해서 뭐 1,300 중반대, 1,350원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결국에 파월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의 물가 관련해서 금리가 갑자기 좀 튀는 부분들, 요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에 그런 악재들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회복되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하는 전망치도 1%막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수 부양, 경기 정책, 뭐 추경 이런 것들이 막 갖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성장률은 어쨌든 업사이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 여러 가지 재료가 뭉치긴 하지만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면 다시금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외국인이 지금 환율이 지금 이렇게 좀 치솟았다고 해서 빠져나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뭐 믿으면 될까요?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나갈 수도 있는데 한국의 원화가 좀 다시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투자자한테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외 쪽 투자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배당 정책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ESG 중에서 G 쪽인데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과거 일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 업사이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사실 실장님이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의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요인이 있느냐 지금 이걸 질문을 드렸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야기가 온 건데 전 마지막으로 그 지금 품목 관세 있잖아요. 네. 이거 전망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제 탑2가 이게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혹시 뭐 그런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품목 관세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는 25%로 딱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이거는 다 품목관세입니다. 네. 이거는 뭐 슈퍼 301이나 무역 확장법 232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아마도 한국 정부의 면밀한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낮추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예전처럼 무관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최저 10% 정도의 관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는 그 정도의 예상을 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것이 있고 변동이 계속 연달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8월 1일 전에 무언가 좀 협상이 돼서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